전국에 계신 에듀온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반 강사 이종학입니다. 우리 이제 일반 강의 중에서 예금 일반에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떻게 좀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오리엔테이션 할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일반 과목 3개잖아요. 이제 3개 중에서도 특히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예금 일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전에도 예금 일반이 가장 좀 어려운 과목이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문항수가 10개밖에 안 되니까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금 일반이 20문제가 됐잖아요. 물론 그로 인해 보험 일반도 20문제가 됐지만 보험 일반은 이제 뭐 또 힘든 부분이 생겼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보험 상품들, 이 우체국 보험 상품들을 이제 죽기 살기로 더 많이 매달려서 봐야 되는 거, 이런 부담이 많이 가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 예금 일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경제 전반, 그 다음에 금융에 대한 전반, 이런 얘기들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예금 상품만 가지고 말할 것 같으면야 뭐 이제 그럭저럭 우리가 좀 이제 뭐 나름 또 해결할 수 있는 게 좀 수월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고 있는 이 내용들의 구성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더 폭넓은 시야를 갖춰야 되는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공부하실 때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예금 일반은 정말 꼼꼼하게 들으시되 그렇대 이거는 좀 이해의 영역이라 그랬잖아요. 하나하나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시간 투자도 많이 하셔서 1회 도구로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그러면 2번, 3번 반복해서 강의를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1회 독에 끝나면 너무너무 좋죠. 예, 그렇긴 한데 그거는 내가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는 과목을 한번 내가 마음 먹고 다 정리를 잘 해봐야 되겠어 라고 하고 시작하는 과목에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예금 일반이 아예 나는 너무 새롭다 하시는 분들은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것이 이제 흡수되는 정도가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번, 3번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점차 익숙해져 나가게 하는 거, 이것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제 시간 할애를 공부 계획 짜실 때 반드시 좀 이런 점들 감안해서 잘 설계해 놓으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한 방에 내가 이해가 좀 덜 됐다 그럴 때 너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내가 뭐가 잘못된 걸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공부 방법상에서 마음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만 좀 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 자, 이번에 이제 맞닥뜨린 단어는 저축과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대단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이제 금융에 대한 얘기들을 한참 했고, 금융회사, 금융상품 이런 것들도 다 막 들여다봤는데, 이제 그거에 이어서 이제 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저축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게 들여다 보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저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깊게 파고 들어가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체국 금융, 우체국 예금에서 거기에서 다루고 있는 금융 상품은 투자 상품이 아니고 이 저축 상품이거든요. 우리가 실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품은 저축 상품이고 투자 상품이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그냥 판매처로서 일부 기능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축에 대한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융 일반에서 이제 갈라지면서 제가 이제 보험 일반 강의를 올해는 좀 생략하고 요 예금 일반에 좀 더 집중하려고 이렇게 작정을 아주 크게 먹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보험 일반도 구조는 비슷해요. 보험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들을 쭉 하다가 뒤에 가서는 이제 생명보험 쪽으로 몰아가면서 그 내용들을 깊게 이제 파게 되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 우체국 보험에서 취급하고 있는 보험 상품이 이제 바로 저 생명보험 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예금 일반 과목에서도 처음에는 되게 막 거창한 얘기들을 막 이렇게 합니다. 우리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아니에서부터 출발해서 거기서 금융이란 이런 걸 한다. 금융기관에 이런 게 있고 금융상품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어.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우체국에서 우체국 예금이라고 이제 말도 예금이라고 딱 붙였잖아요. 우체국에서 다루고 있는 상품은 바로 예금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금에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저축 쪽에 조금 더 이제 모아서 이쪽을 깊게 파보자. 이렇게 이제 단원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썰 그 정도 풀고 이제 구조화하기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구조화하기로 들어가 보니까요. 저축에 대한 얘기가 일단 이번 시간에 이제 핵심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저축, 현재 소비를 미래로 미루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축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저축이 뭘까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 현재 소비를 미래로 미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번 거를 지금 다 써버리면 나중에 돈이 부족할 때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누가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직접 병이 들 수도 있어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나중에 가서 자식이 커가면서 자식이 대학에 진학한다든가 그럴 때 목돈으로 등록금을 내야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또 나이 들었을 때 노후자금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소득은 점점점 줄어들고 이제 소비는 크게 줄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뭐 또 인자한 할아버지 할머니 되려면 손자 손녀들 용돈도 좀 이렇게 필요하다 그럴 때 막 뭐 선뜻 내어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유지해야 될 텐데, 그런데 이게 문제는 항상 나이 들면서 점점점 소득이 계속 늘어나면 좋겠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소득선은 우리 앞에 생애주기 봤던 거에서 비춰서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시점이 지나면 또 꺾여요. 보통 보면 한 40대 지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꺾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사후정이란 말도 썼었는데 사후정이 45세에 정년퇴직을 맞는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정년이라는 개념 없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정년이 있어서 정년을 다 채운다 쳐도 55세, 60세 뭐 이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될 건데, 보통은 일반 사기업에서 정년을 다 채우고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사후정이라는 표현도 옛날에 나오고 막 그럴 정도로 우리가 노후에 대한 걱정들이 많고요. 실제 소득은 그렇게 40대에서 50대 넘어가면서 꺾여요. 꺾여서 이제 점점 줄어드는 일만 남은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 소비를 미래로 미루지 않고서는 내 인생 설계가 제대로 이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소비를 미래로 미루는 행위가 중요한데, 그것을 넓은 의미의 저축이라고 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저축이라고 하는 것 안에, 그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요, 예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금이 들어가는 거고, 이 안에 이제 저축 안에 예금도 있지만 이제 투자도 있는 거죠. 예금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주식이나 채권 투자 같은 것들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비교 대상으로 예금과 주식과 채권 같은 것들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딱 소개를 했던 것이죠. 네. 그러면서 우리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체국은 예금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예금의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래서 예금에 힘을 많이 주긴 하겠지만, 이거에 이제 비교 대상으로서 주식과 채권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자꾸 이제 투자라는 명목으로 해서 요 이론들도 함께 소개하고 비교하고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쏠려가야 된다. 점점점 교재 구성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예금 쪽에 조금은 더 신경을 더 쓰면서 가야 될 텐데, 저축이라는 말은 좀 넓은 의미로 보면 이게 현재의 소비를 미래로 미루는 행위예요. 넓은 의미로. 그런데 자, 좁은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요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죠. 저축이다 그러면요, 이것을요 은행의 저금, 예금 같은 형태로 인식하는 경향도 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넓은 의미, 본래의 의미는 이거예요. 넓은 의미는. 이게 심지어는요, 은행에다 예금 안 맡겨도 내 호주머니에 남아있는 돈 있죠. 동전 같은 거. 아직 쓰지 않고 남아있는 돈들. 이런 것들도 다 저축이라고 보는 거예요. 원래 저축의 개념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소비를 미래로 미루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보통 우리의 통상적인 개념에서는 저축이다라고 하면은 예금을 통상 많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저축 투자 이렇게 해서 예금 상품은 요 저축 쪽에다 몰아넣어서 설명하고, 주식 채권은 요 투자 쪽으로 빼가지고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새삼 느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이번 시간에는요,
뭐 투자 빼고 일단은요 저축 쪽에 포인트를 줘서 이제 공부를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저축을 할 때 이제 일단은 여기서는 뭐 이제 예금 쪽에 조금 더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보시자고요. 얘랑 구분했을 때 밑에 있는 투자의 기초하고 비교했을 때. 자, 그러다 보니까 예금은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이에요. 이자를 잘 따져봐야 되는데 앞에서 우리 이자의 종류 얘기할 때요. 이제 경제지표 얘기할 때 거기에서 금융경제지표였죠. 금융경제지표 얘기할 때 이 이자라고 하는 거 뭐 이제 이자가 일정 기간 동안을 설정해서 그때 이제 비율로 따질 때는 이자율이라고 하고 그걸 다른 말로 금리라고도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리랑 그 다음에 뭐 환율 같은 거, 주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금융경제 지표로 또 공부했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 그때 우리가 이자, 금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 이제 단리냐, 복리냐 이게 제일 중요한 구분법이었어요.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또 만나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물가 상승이죠. 이것도 앞에서 조금 언급이 됐는데요. 물가 상승이 있다 그랬을 때는요.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실질금리는 하락하게 되는 셈이죠. 명목금리는 그대로겠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실질금리는 떨어집니다. 실질금리란 명목금리 빼기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금리는 물가 상승이 있을 때마다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장래를 향해서 놓고 보면 뭐 저축이라는 것도 예금이라는 것도 긴 기간 동안 놓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보면 물가 상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수예요. 상수. 항상 벌어질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을 있잖아요. 염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항상 물가 상승이 있구나. 근데 그 정도가 너무 크냐? 아니면 적당하냐? 뭐 이런 정도 차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가 상승이 계속 있는 이유는요.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보다는 저성장 기조로 바뀌었다 손 치더라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같이 맞물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축할 때는 여기 예금을 하거나 할 때는 이제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목금리만 가지고서 이 정도가 내 자산이 불어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도 감안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금도 감안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자 소득세, 금융소득에도 당연히 소득세가 붙어요. 그 중에서도 은행에 이자를 받았다, 예금을 맡기고 이자를 받았다 그럴 때 그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 소득세가 붙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도 감안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세금도 뭐 그렇기 때문에 이자 소득세도 봐야 되고 이 속에서요 이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면세 해주는 상품들도 있어요. 세금 면제 상품들도 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상품들. 그래서 그거를 세금 우대 상품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세금 우대 상품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세금 우대 상품 이런 거예요. 간혹은요 우리가 이제 세금이라는 걸 국가가 왜 이렇게 나한테 세금을 뜯어가 도대체 이렇게 세금을 다 뜯어다가 어디다 쓰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돈이 좀 아까운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효능감이 좀 떨어져서 화가 나서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그런 거는 한번 연습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이 되셔야 될 입장이니까 세금은 뜯는 게 아니에요. 세금을 뜯는 게 아니라 그냥 납부하는 겁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걸요 뜯는다라는 개념이 되는 순간 이거는 뭐 위법적인 것이든 아니면은요 위법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횡포 정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징벌 이런 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뜯는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뜯는다라고 말을 해요. 세금은요 국가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걷어야 될 필수적인 항목이 되고요. 국민 입장에서 납세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납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대신에 이 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주권자로서 국가 작용을 감시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게 요구할 수는 있죠. 그렇게 가야지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내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되게끔 하는 그런 용어를 이제 여러분들은 공무원이 되셔야 되는데 그런 말들 함부로 쓰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이게 세금에 대한 인식을 자꾸 안 좋게 만드는 그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세금에 대해서 뜯는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게 일단은 뭐 세금을 다 내줘야 되는 거고요.
진짜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막 토를 못 달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 중에서 특히 병역의 의무 이런 거. 야, 너 군대 가기 싫어? 그러면은 사실 가기 싫지, 속으로는. 그런데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뭐야, 쟤는. 뭐야, 너 가라. 북으로 가라. 이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상 조국을 위해서 내가 병역 의무를 지는 것은 제가 뭐 당당하게 오히려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가 굳어졌잖아요. 겉으로라도. 그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하려고 또 노력하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존립하지 않고서는 나도 존립할 수 없다라는 전제 때문이에요. 이걸 똑같이 세금에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금 내는 것에 세금 많이 내면 당당해지고 내 국가에 대해서 뭔가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 세금은 또 좀 아직 그 위치까지 못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효능감을 잘 못 줘서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죠.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속으로는요, 내기 싫어요. 그런 겁니다. 내 돈 그냥 어디로 내가 소비도 안 하는데 그냥 나가는 돈인데 그걸 누가 내고 싶어요. 내고 싶진 않지. 그런 거는 맞죠. 그러긴 하지만 세금에 대한 관점을 좀 싹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세금은요, 일단은 소득이 있는 곳에다가는 다 매기게 되어 있거든요. 원칙이에요, 그게. 소득이 있는 곳에 매기고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는 더 많이 매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걷어다가 소득 재분배 같은 데다 쓰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이게 이 작용이 없으면 경제 망해요. 그럼 100%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봤던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1930년대 세계경제 대공황, 요때 이제 세계 경제 어떻게 돌아갔고, 요때부터 이제 복지국가의 이데올로기가 크게 또 받아들여지거든요. 왜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했는가? 심지어 자유주의 국가의 아주 대명사인 이 미국에서조차 노동자 보호 강화에 나서고 복지 정책을 만들기 시작하고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거기를 공부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때가 자유롭게 다 냅둬봤거든요. 냅둬봤더니 빈부격차 너무 크게 벌어지고요. 결국에는 가난해진 사람들이 소비를 못 해주기 때문에 부자들도 같이 망하는 거였어요. 이걸 대공황 때 경험한 거예요. 경험. 그러니까 이건 주장이 아니고 그냥 경험이에요. 역사적 경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절충이 필요하구나. 부를 재분배한다는 거 너무 빈부격차를 크게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몸소 체험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금에 대한 인식도 좀 이렇게 달리 가져가야 되는 측면이 있다. 세금을 그 전까지는요, 최소화해서 내고 국가는요, 국방과 치안 정도만 해주면 그만이야.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옛날 버전이에요. 옛날 버전이라 세금을 좀 늘리긴 늘려야 되고 우리가 복지국가가 되려면 그래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고 다 하는 건데 다만 이게 제대로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과제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약간 좀 잔소리 해봤습니다. 자, 이 세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시고, 자, 일단 그래서 소득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세금이 있어서 이자 소득세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그랬잖아요. 세금을 걷어다가 어차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 정책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중요한 한 가지 뼈대는 그게 바로 이제 소득 재분배를 위한 거거든요. 그럼 소득 재분배를 기왕에 세금을 걷어서 할 거라면 애시당초에 세금 걷을 때부터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세금 우대를 해주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오히려 더 행정비용도 덜 들고 더 좋은 효과를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조세 감면 정책이라고 하고 다른 더 어려운 말로는 조세 지출이라고도 하는데 그 조세 지출이라는 말은 우리 시험에서는 언급될 여지는 없으니까 그냥 조세 감면 혜택, 세금 우대 상품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세금이 얼마나 붙냐, 세금 우대를 받냐 못 받냐 이것도 저축에서 매우 중요한 여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붙여서 이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저축과 이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단리 복리 얘기 다시 나오고요. 둘을 비교하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복리와 관련해서 치리법칙도 앞에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일단 넘어왔는데 여기서 다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치리법칙에 대한 것도 보고 그러면서 저축과 인플레이션 또 저축과 세금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도 이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축이 뭐냐 그랬을 때 현재 소비를 포기하고 미래로 소득을 이연한다. 괜히 또 어려운 말 썼는데 이연한다는 것은 뒤로 미룬다는 얘기예요. 미룬다, 이거를 이연한다 라고 쓴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뒤로 밀어두고 왜냐면은 미래에는 내 소득이 지금 같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물론 억울한 건 내가
오래 못 살게 되면 야 이거 모아둔 게 뭔 소용이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다 그냥 평균적으로 오래 산다 가정을 하고 지금의 기대 수명을 보면 남자가 이제 80살이 좀 넘어섰고 여자들은 남자보다도 한 5살쯤 많아요.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90살 평균 수명이 기대 수명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그 정도까지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기대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요 그 노후에 대한 대비는 누구나 다 해야 될 공통된 숙제가 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 소비를 포기하고 미래로 소득을 이어내야 된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내가 목돈이 들어갈 다른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을 다 써버리면 안 되겠다. 소비로 다 써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축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원래 이제 이렇게 봅니다. 가계 입장에서 보면 소득이 뭐로 구성되냐면요. 소득은 벌어서 소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소비 액수로 일부 쓰고 그 다음에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 남은 게 다 저축이니까 이렇게 이제 소득은 소비 더하기 저축으로 구성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을 많이 늘리면 소비 액수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되고 소비를 너무 늘리면 또 저축을 할 여지가 그만큼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소득이 너무 작아서 소비해야 될 돈조차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축이 마이너스 저축이 될 가능성도 있죠. 마이너스 저축은 저축이 마이너스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달리 말하면 빚을 얻어왔구나.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빚을 얻으면 자 봐봐요. 소득이 100원이에요. 근데 얘가 소비가 150원이에요. 그러면요. 저축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50이 되는데 이게 이제 빚이죠. 빚을 끌어와서 이걸 가지고 충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아무튼 이게 소득은 소비 더하기 저축으로 계산한다. 이것도 하나 참고 삼아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정된 날짜에 이자와 원금을 확실하게 회수하여 계획했던 미래 소비에 사용하기 위함이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저축의 개념은 결국에는 좁은 의미로 해서 이거 예금하고 거의 등치시켜 놓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자와 원금이란 말 나오는 걸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원금을 확실하게 회수해서 계획했던 미래 소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투자 역시 현재 소비를 포기하고 미래 소비를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저축에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위에는 여기는 좁은 의미로 해가지고 봤고요. 좁은 의미로 놓고 봤을 때는 저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축은 예금 정도 뭐 이렇게 봤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넓은 의미가 됐어요. 밑에는 갑자기 넓은 의미가 됐는데 여기는요. 저축을 어떻게 본 거예요? 저축을요. 예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예금 및 투자까지도 다 포괄해서 저축이라고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서 이거 넓은 의미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넓은 의미로는 투자조차도 저축의 일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제 내가 주식해야 될 것 같아. 주식을 좀 손대고 있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다 왜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나중에 내가 목돈 필요할 때 지금 버는 것만으로는 다 충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걸 좀 불려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목표의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한 넓은 의미의 저축에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축을 예금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 저축은 이게 좁은 의미죠. 저축은 투자에 비해서 불확실성이 매우 적어요. 안정성이 매우 높다 그랬었잖아요. 앞에서 비교해 드렸었어요. 그래갖고 이 예금은 안정성이 매우 높은 대신에 수익성은 좀 보잘것이 없어요. 그래서 수익성을 좀 끌어올리려고 그래서 이제 시도하는 게 바로 이제 이 투자잖아요. 투자. 그런데 수익성이 높아지는 만큼 위험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걱정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뭐 이제 아무튼 그래서 둘의 장단점을 비교해 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저축과 투자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자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따르게 마련이고 투자의 종류에 따라 리스크의 크기도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뭐 리스크가 채권에도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주식에도 리스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식에 대한 리스크가 더 크다. 대신에 수익을 거두면 야 주식이 훨씬 더 짭짤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가 고착화되면서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저축보다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당하더라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저금리가 고착화됐다는 게 말이 맞냐 뭐 이런 이제 의문은 들어요. 왜냐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준금리도 굉장히 많이 높여놓고 있고 5%대 이렇게까지 높여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나라들도 거기에 마지못해 쫓아가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쫓아가다 보니까 지금은 아예 저금리는 아니고 한 중금리까지는 조금 회복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더 과거 예전하고 비교해 보면 그러면은 일단은
아주 예전하고 비교해 보면 그때에 비해서는 저금리 기조 속의 일부분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되게 높았던 금리가 뚝 떨어졌다가 조금 회복했다 이런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현실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이 저축으로는 승부가 안 날 것 같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요. 한 복리 7이 법칙 좀 이따 나올 7이 법칙 같은 거를 감안해 보더라도 한 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요. 이게 금리가 한 7% 정도 된다? 네, 이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 7.2% 정도 된다 그러면 복리로 계산했을 때요. 원금을 맡겨놓고 10년만 지나도 2배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죠. 7이 법칙이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10% 금리로 해가지고 7.2년이 지나면은 2배가 되는 거였잖아요. 7이 법칙에 따져보면 예, 10% 금리로. 그러니까 거꾸로 계산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요. 한 6, 7%만 돼도 괜찮은데? 그러면 안정성도 있는 예금에다가 몰빵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까지 갈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금을 맡겼을 때 미국도 기준금리가 5%대 정도까지 뭐 올라갔다 쳐도 예금 금리를 뭐 되게 또 그걸 맞춰갖고 되게 높게 또 막 다 주고 그러진 않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잘 찾아서 어느 정도 이제 유사한 금리를 기준금리 정도 수준, 기준금리를 반영해서 원래 이제 예금금리도 형성되는 거니까 그 기준금리를 반영해서 봤을 때 뭐 좀 고금리 상품을 찾으면 그래도 엇비슷한 것들을 찾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막 6, 7% 이상 넘어가는 금리가 나올까? 미국도 언제 우리가 다시 금리를 낮출까를 고민하고 있는 이 타이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비춰본다면 우리가 투자라는 걸 아예 빼놓고 저축만으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아주 예전에만 좀 가능했던 그런 모델 같아요. 그런 것이어서 이 투자도 좀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여기다 써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금리 수준별로 30년 후에 5억 원을 모으기 위해 필요한 월 저축액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계산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금리 수준이 1%다라고 하면 월 저축액을 요만큼 가져가야 그래야 30년 후 5억 원을 모은대요. 한 119만 원, 한 120만 원 돈 가까이 이렇게 저축을 30년 동안 해야 5억 원을 모은대요.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금리가 한 12% 정도 되면은 요거를 한 달에 14만 3,063원 정도만 넣어도 그걸 가지고서 30년 후에는 5억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12% 금리를 구경한 적이 있다고. 그럼 그 금리면요. 그걸 가지고서 그냥 요 정도 돈만 넣어도 30년 동안 꾸준히 모으면 내 5억 원이 돼서 그러면 좀 안정적일 수도 있는 거죠, 뭐. 물론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 수준도 좀 보긴 해야 돼요. 금리를 12%나 명목금리를 이렇게 줬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가가 높게 형성될 가능성도 따라 붙는 거라 실질적인 금리를 또 감안은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거 빼고 일단 보면 명목금리 이상으로만 놓고 보면 굉장한 거예요. 12%면은. 그죠? 이렇게 되고 1% 금리일 때는요. 근데 120만 원 가까운 돈을 내서 30년 동안 모아야지 그래야지 5억 원이 겨우겨우 이제 마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금리 수준이 낮을 때에는요. 야, 이거 언제 이렇게 해서 집 사고 언제 노후 대비하냐 이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원금 5억 원을 20년간 매월 일정 금액 인출 시 금리 수준별 인출 가능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금 5억 원을요. 20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인출한대요. 그때 금리 수준별 인출 가능 금액 그랬을 때 요게 이제 금리 수준이 1%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인출하는데 요게 그때 이제 인출 가능 금액이 229만 9,470원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1%일 땐 그렇고 12%는 이게 550만 원이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원금 5억 원을 20년간 매월 일정 금액 인출한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금리 수준에 따라서 또 인출 가능 금액도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산술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을 때에는 노후 대비도 좀 어렵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금과 투자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건데, 어쨌거나 우리 그리고 이제 넘어와 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은 이제 예금에 좀 더 집중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계산 방식을 놓고 보면 기간이 1년인 경우 이자 금액은 단순히 원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나온 값으로 계산한다.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기간이 이제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자율을 곱하는 원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좀 나눠 보는데, 이게 봐보세요. 이 방식을 앞에서 이제 1년인 경우를 상정해서 그때 계산했던 방식을 그대로 매년 똑같이 가져가면 그건 단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2년 차부터는 1년 차에 붙은 이자가 있을 거잖아요. 또 3년 차가 되면 2년 차까지 붙은 이자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매년 그 전에 이제 얻게 된 이자를 원금에다 합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원금화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자를 계산한다. 이게 복리 방식이었잖아요. 그래갖고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자율을 곱하는 원금을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 단리와 복리가 구별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입니다. 복습. 이렇게 해두시고요. 일정 기간에 오직 원금에 대해서만 매년 똑같은 원금에 똑같은 금리를 적용해서 이자율을 적용해서 그걸로 이자를 산출하는 이런 방식이 바로 단리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발생한 이자는 원금에 합산해 주지 않으니까 이자에 대한 이자는 없어요. 이자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법이 이게 자 보세요. 이게 미래가치 FV, 이게 future value, 그냥 그거예요. future value. 어려운 영어도 아닙니다. 그냥 future value가 present value, 지금 현재 가치에다가 곱하기 1 더하기 R이 지금 이제 이게 이자율이 되는 거고요. N이 기간이에요. 그런데 매년 똑같은 이자를 똑같은 원금에 똑같은, 여기 1이 원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넣은 돈. 그래서 똑같은 원금에 똑같은 이자인데 매년 반복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식을 이렇게 도출하는 겁니다. 공식 외워두시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단리복리 계산의 기출문제가 복잡하게 나온 적이 없어요. 아주 단순하게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요, 단리복리 계산을 이렇게 공식까지 외워가면서 심도 깊게 해놓을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20문제로 늘어나고 하면서 조금 또 의심스러운 면이 생겼어요. 아, 이거 어떻게 되지? 또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식을 외워두셨다가 여기다 적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 보니까 연 4% 이자율로 100만 원을 3년 동안 단리로 저축하면 100만 원 곱하기 1 더하기 0.04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4%라는 게 0.04를 말하는 거는 아시잖아요. 그죠? 100%가 1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100분율이잖아요. 100으로 나눈 비율, 그게 100분율 퍼센트입니다. 우리가 왜 퍼센트 표시할 때 100분율이라는 말을 쓰는지 아시겠어요? 1을 100분의 1로 쪼개는 게 100분율이에요. 맞잖아요. 그렇게 했던 건데, 우리가 이거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 배우는 얘기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학교에서 이렇게 막 용어를 상세히 설명해 준 적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배웠더라도 까먹었겠죠. 그래갖고 이제 개념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냥 이게 우리 약속이거든요. 4% 그러면 100을 1을 100으로 나눠서 보면 이제 그 중에 4덩어리, 1을 100덩어리로 나눴다고 치자고요. 1을 100개의 등분을 했어요. 100개로 나눴어요. 그 중에 4개 이렇게 되는 게 그게 4%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1을 기준으로 보면 그냥 0.04가 되는 거예요. 0.04 맞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0.04로 환산하여서 곱하기 3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112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복리로 계산하게 되면 이자에도 이자를 붙여줘요. 이제 이자에도 이자를 붙여준다. 따라서 요게 이자도 재투자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자에도 이자를 붙여주는데 저축이나 투자를 통한 자산 관리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복리의 위력이다. 투자를 할 때도 그 수익률을요 복리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일반 저축 예금을 했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산출을 하곤 하는데 이게 좀 변형됐습니다. 식이.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 곱하기 1 더하기 아래 여기를 괄호로 묶고 n승으로 n제곱으로 묶어줬어요. 기간을 n제곱으로 해주면 그러면 계산이 딱 떨어집니다. 저 공식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연 4% 이자율 아까 그 똑같은 건데 3년간 복리로 저축을 했대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앞에서는 112만 원이었잖아요. 결과가. 근데 112만 4,864원입니다. 4,864원이 더 붙었다 이렇게 되는 거라 아니 기왕이면 복리로 저축을 하는 게 훨씬 이롭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만 원이 이자로 붙을 걸 12만 4,864원이 붙는 거니까. 그렇고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자가 계속 누적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복리 효과는 훨씬 더 또 강력해지는 이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금액, 동일 수준의 이자율이라 하더라도 이자 계산을 단위로 하냐 복리로 하냐에 따라 원리금은 크게 달라지게 되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복리로 계산할 때는 거기다 n승으로 붙여줬잖아요. 기간을 제곱 형식으로 붙여줬잖아요. 그렇게 붙여주기 때문에 훨씬 더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이면 단위 상품에 가입할 이유가 없어요. 고객 입장에서는. 단위의 경우 기간에 비례해서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지만 복리의 경우에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그 금액이 증가한다. 기하급수의 반대가 산술급수예요. 그러니까 단위는 산술급수적으로 좀 늘어난다라고 본다면 이게 이제 복리는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크게 점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100만 원을 연 4% 이자율로 운영할 때 단위로는 50년 후에 약 300만 원이 되는 반면에 이제 복리로는 710만 원이 되어서 2배 이상의 차이다. 기간을 되게 길게 잡아봤습니다. 길게 잡아봤더니 차이가 많이 지고요. 그 다음에 복리의 위력은 이자율의 차이가 적더라도 운용기간이 길면 발생한다. 아니 어차피 아까 공식에 보니까 R이 증가해도 미래가치는 늘어나고 N이 증가해도 미래가치는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늘어나면 좋은 겁니다. 여기서 R, 이자율이 늘든 아니면 N, 기간이 늘든 뭔들 늘어나면 다 좋은 거예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자율이 크게 높지 않더라도 운용기간이 길다면 그때는 복리의 위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 기간에 따른 단위와 복리의 비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복리의 위력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100만 원을요, 연 4%로 넣었을 때 아까 50년 기준 말했었잖아요. 그거를요, 10년, 20년, 30년, 40년 단위로 잘라 본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쭉 나와 있네요. 예. 단위가 1,000원이어서 1,000, 만, 10만, 100만 이게 1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100만 원이고 앞에 1을 빼면 그게 이제 원래 100만 원으로 시작한 거라 여기 이제 단위를 1,000으로 여기 1,000원으로 해가지고 이게 1,000으로 표시된 게 100만 원입니다. 지금 이게 100만 원인데 거기에서 100만 원의 원금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이자로 합쳐진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격차가 이렇게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복리로 운용하면 결과가 단순히 이자율에 비례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경우에 작은 이자율 차이도 결과면에서 큰 차이다. 이거는 이 이치로 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평행선이 원래 있었는데 그 평행선의 간격을 살짝 벌려준 거예요. 이렇게 살짝만. 처음에는 출발이 같았던 것 같은데 살짝만 벌려줬어. 그러면 이게 길게 가면 어떻게 돼요? 길게 가면 이 차이는 이렇게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이거예요. 출발점에서는 거의 같게 출발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간극이 점점 크게 벌어지는 거. 이게 이제 단위와 복리의 차이. 아니면 단위도 이자는 붙는 거니까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변형해 볼게요. 아이고 지우개. 자, 그래. 차라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단위는 이런 각도로 계속 증가하는 건데 복리는요.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지금 복리는. 계속 이자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꺾여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격차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인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에 따른 단위와 복리의 비교 또 그래서 운용기간 30년으로 해가지고요. 이자율을 이번엔 바꿔봐요. 4%, 8%, 12%. 그럴 때 격차도 참고 삼아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까 계산식 우리가 기억하기로 했으니까 계산식 기억하고 나면 이런 거 만약에 문제로 나와도 빈칸에 답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요 칸에 얼마 들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답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이건 참고 삼아서 그래 당연히 뭐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단위 복리의 격차도 더 커지겠지라고 하는 거 요거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요 7위 법칙은 복리를 쉽게 산출하려고 고안해낸 겁니다. 그래서 복리로 계산해서 원금이 2배가 되는 시기를 파악하는 것이다. 앞에서 이걸 또 소개를 했어요. 제가 단기복리 얘기할 때. 그러면서 여기 이제 72 나누기 금리 이렇게 하면 원금이 2배가 되는 시기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금리가 10%다라고 하면 그때는 72 나누기 10 이렇게 된 거잖아요. 72 나누기 10인데 0.1이죠. 0.1 사실은. 10%니까 0.1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72 나누기 0.1 이렇게 나눠보면 7.2가 나와요. 그럼 10% 금리면은 원금이 2배가 되는 게 7.2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0만 원을 연 5% 복리 상품이 예치할 경우에 원금이 2배인 200만 원으로 불어나려면 14.4년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72 나누기 5%의 금리니까 5로 나누면 돼요. 그죠? 그렇게 나누면 14.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여기가 0.05지만 요 7위 법칙은 그걸 단순화 시켜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퍼센트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금리를. 예? 원래 계산할 때는 앞에서는 어떻게 바꿨어요? 여기서는 원래대로 하면은 이렇게 그죠? 여기 계산식에서 보면 이렇게 4%를 0.04로 보정해 줬잖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합니다. 여기는 그렇게 하지만은 요 7위 법칙은요. 이걸 심플하게 계산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바꾸고 여기 아까 10%였다 그러면은 올 때는 0.1이지만 거기 1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만 여기를 그냥 10 이렇게 넣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렇게 넣어가지고 72 나누기 10 이렇게 하면 7.2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14.4년이 나온 게 그게 5로 바뀌어서 그렇죠. 72 나누기 5 했더니 14.4년이 소요되더라. 이런 결과가 된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7위 법칙을 통해 목표 수익률 설정에 활용할 수도 있고 7위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기간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퀴즈가 있는데 10년 안에 원금이 2배가 되기 위한 금리는 어떤 수준일까? 이거 뒤집어 본 거죠. 아까는 이거 10% 금리일 때 그때 원금이 2배가 되는 게 얼마큼 걸려? 7.2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거꾸로요. 예, 거꾸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리 수준을 오히려 쫓아보는데 10년 동안 7.2% 복리로 계산하면 그 또한 이제 원금이 2배가 되는데 10년이 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어퍼치나 매치나 그 여기를 기간으로 넣든 이자율로 넣든 그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높다. 이렇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요 저축과 인플레이션으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의 영향이라고 했어요. 인플레이션의 영향.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하면요, 물가 수준이 물가가 꾸준히 혹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현상이에요. 이거를 인플레이션이랍니다. 이게 개념정이에요. 경제학에서. 인플레이션이 뭐냐? 그러면요, 학자들끼리 합의된 게 이런 거예요. 물가가 오르는데 물가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말이야 상당히 큰 폭으로 계속 오르네? 이러면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그러면요, 그냥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건 뭐냐? 그건 인플레이션이라고 안 해요. 그냥 그거는 물가가 오르고 있어. 오름세가 있네.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하는 것이지 물가가 인플레이션에 도달했어.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인플레이션이다 그럴 때는 이게 상당히 큰 폭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거를 전제하는 것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똑같은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봐야 된다. 같은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져요. 물가가 올라서 영화 관람료가 예전에는 뭐 7,000원, 8,000원, 9,000원 뭐 이렇게까지 되다가 뭐 조금씩 야금야금 오르다가 지금은 13,000원, 뭐 15,000원 뭐 이렇게까지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럴 때 영화 보고 남은 걸로 뭐 과자라도 하나 사 먹을 수 있어요. 이랬다면 지금은요 10,000원으로 영화 한 편도 못 봐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10,000원의 가치가 과거보다 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것은 똑같은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셔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저축한 돈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소비를 미래로 늦추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얘기는 계속 화폐 가치가 뚝뚝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 자체가 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라 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축한 돈의 가치는 계속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를 미래로 늦추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저축을 하면 그 효과가 반감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제학 공부 한참 할 때 그때 무슨 얘기도 들었었냐면 공부할 때요. 가장 현명한 소비자라고 한다면은 소비를 미래로 미루지 말고 지금 쓰는 사람이 제일 현명한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면 갈수록 물가는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의 가치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값어치가 높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지금 써야 된대요. 지금 써야 그게 가장 활용을 잘한 것이지. 이것이 이제 나중에 묵혀놨다 쓰게 되면 무조건 물가 상승 때문에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고 심지어 이렇게 인플레이션 상황까지 오게 되면 심각하다. 그때는. 그러니까 금일 벌어 당일 쓰는 게 가장 현명한 소비자야. 라고 농반진반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강의 들으면서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많이 상승할수록 저축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자, 여기가 이제 볼리비아의 사례를 하나 또 우리 교재가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넣어놓은 건데 1984년 물가가 27배 올랐대요. 이런 거는 그냥 인플레이션이라고도 안 해요. 저런 거는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저거는 돈이 휴지가 되는 겁니다. 저 정도가 되면.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월 1일에 100원짜리 연필이 12월 31일에는 2,700원이 됐대요. 에? 1년 사이에 27배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만약 1월 1일에 100만 원을 연이율 10%로 저축했다면 12월 31일에 저축 원리금은 110만 원이 되어 있겠지만 그 돈의 가치는요 형편없이 떨어지게 된 거죠. 이걸로 살 수 있는 연필의 개수 자체가 너무 차이 나잖아요. 1월에는 이제 100만 원으로 연필 1만 개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에는 110만 원으로 불어난 돈이지만 이걸로도 407개밖에 못 사게 되는 거예요. 10,000개 살 수 있었던 게 이자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407개 연필밖에 못 사게 됐다. 네. 그래서 이게 돈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정도까지 되면 화폐 개혁을 거의 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한국전쟁을 경험하면서 그 이후에요. 화폐 개혁을 여러 차례 단행을 했었어요. 물가가 너무 크게 우리도 비슷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바로잡으려면 화폐 개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돈 갖고 있는 사람 다 억울해지는 거겠죠. 나 그래도 이 돈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쓸모가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 바꿔는 줄게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 가치가 너무 하락해 버리니까 돈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억울해지는 겁니다. 저축, 예금을 했을 때 되게 억울해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는 상황은.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세금, 이자 소득세 영향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금융상품을 매매할 때에도 세금이 붙는다고 했고요. 우리나라는 이자 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통해 금융회사가 일률적으로 14%를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4%인데 지방소득세가 또 붙어요. 여기 이제 여기 금융소득세의 10%만큼을 또 지방소득세로 붙이기 때문에 14%에 10%면 1.4%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걸 합치니까 14에서 1.4를 합치니까 15.4가 나온 거예요. 15.4%를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세금 우대 상품이 근데 있다고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특정 금융상품의 이자 또는 배당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깎아주는 낮은 세율을 적용해주는 상품들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이 세금 우대의 경우는 대부분 한시적으로 일부 계층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소득 재분배를 겸해서 저소득층들의 저축을 장려할 목적으로 이런 상품들을 내어놓기 때문에 대부분 한시적으로 일부 계층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게 보편적이다. 그렇게 되고요. 장기저축성 보험이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장기저축성 보험 같은 게 이제 과세에서 혜택을 주로 많이 준다. 그리고요, 금융상품별로 어떤 과세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래서 가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세금의 영향까지도 이제 쓱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체크 포인트로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저축. 미래 소비를 위해 현재 소비를 포기하는 것인데 투자도 일종의 저축이다. 넓게 보면 이렇게 했고요. 인플레이션에 따라 저축의 실제 가치는 하락하게 돼 있으니까 감안해서 계산해 봐야 되고, 세금에 따라 수령 이자액도 차이가 있으니까 세금 또한 감안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자에 대해서는요, 단리와 복리가 있는데, 단리는 오직 원금만 놓고 여기에서 정한 이자율을 매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복리는 원금에다가 여기 이제 앞에서 발생한 이자까지 덧붙여서 이자에도 이자를 붙여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더라. 이렇게 해서 비교를 했고요. 이 복리를 아주 심플하게 계산하라고 7위 법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복리로 계산해서 원금이 2배가 되는 시기를 파악할 때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원금이 2배가 되기 위한 금리, 뭐 일정 기간 동안 원금을 2배로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금리가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을 따질 때에도 7위 법칙을 활용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유용한 도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어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봅니다. 이 상대적으로 다른 강좌의 시간 길이가 길어서 50분을 했는데, 그런데 이거 가뿐하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원래는 한 50분 정도에 끊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네, 이번 시간은 그 시간을 잘 준수한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요, 투자의 기초로 한번 들어가서 투자에 대한 얘기 좀 더 담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